실제로 제가 공부할 때 했던 방법이거든요. 네. 방학 시즌 한 번 때마다 공략할 과목 하나를 정하는 거예요. 오, 네. 되게 중요한 팁 하나 말씀드리면은 네. 계획을 세울 때는 항상 부모님도 그렇고 아이가 직접 세울 때도 그렇고 의욕이 넘치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근데 못해요. 못해요. 일단 여기서 한 80% 정도만 잡으시고 그리고 또 계획을 세울 때 팁이 뭐냐면은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엄마의 육아연구소 이지민입니다. 기적의 서울대 쌍둥이 공부법 저자이자 유튜브 서울대 쌍둥이 운영하고 계신 여호원 여호영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구독자 설문을 진행을 했는데 가장 궁금한 게 자기주도 학습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두 분은 사교육 없이 서울대 4년 장학금으로 두 분 동시 입학을 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시기에 몇 학년부터 어떤 식으로 이 자기주도 학습을 준비해야 하는 건지. 실제 저희 부모님이 어머니가 저희를 지도하셨던 방법인데 첫 시작은 오늘 하루에 뭐 할지를 쓰고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희 그래서 네. 초등학교 한 오늘 3학년 정도였나? 학교 끝나고 이제 집에 오면은 하루 일과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이제 뭐 A4 용지 이렇게 하나씩 다 갖고 오셔가지고 오늘 할 거 뭐 학교 숙제든 뭐든 오늘 할 거 써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 초등학생들 할 거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오늘 할 거 뭐 많은 서너 개 뭐 있겠죠? 그럼 그거 순서대로 하고 나서 요거 다 끝나면 놀게 해줄게. 그냥 이거였었어요. 사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근데 그 매일 그거를 쓰는 거를 이제 습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스스로 쓰게 하는 거예요. 그냥 1, 2년 이상 반복하다 보면 오늘 계획 쓰는 거는 익숙해질 거잖아요. 네. 이제 오늘 하루의 계획을 쓰는 거가 익숙해지고 나면은 초등학교 한 고학년, 5, 6학년 정도가 되면은 이제 기간을 조금씩 늘려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학생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시험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이제 네. 생기잖아요. 네. 그때 되면 이제 한 달치 계획에 대해서 써보는 거를 이제 그때부터 해보는 거예요. 처음에 쓰는 거 막막해 하니까 그때 이제 같이 좀 세워봐 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뭘 할지에 대해서 적어보게 했는데 만약에 부모님 보시기에 근데 이거는 이 방법보다는 이 방법이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 드시는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의견을 주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같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아이들도 스스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점점 익혀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항상 계획이라는 거는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여기에 이제 끝은 뭐냐면 피드백을 같이 해주시는 겁니다. 피드백이라는 게 네. 잔소리 나무라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다음번 계획 세울 때 같이 볼 때 지난번 계획 세웠는데 뭐 예를 들면 잘 안 된 게 있었으면 뭐가 문제였을까? 뭐 계획이 너무 양이 많았나? 아니면은 할 거 하고 놀았으면 좋았을 텐데 먼저 놀고 하느라고 우리가 못 하게 됐나? 피곤해서 집중을 못 했나? 이런 얘기들 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뭐가 중요한지 아니면 방식에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점점 깨달으면서 점점 아이들이 이렇게 익혀나가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머니께서 학원을 정해주셨어요. 만약에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떤 기억이 나냐면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으로 그 전 과목 학원을 다니게 됐어요. 네. 근데 너희가 이제 고학년이 됐으니까 여러 과목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제대로 배워봐야 된다 해가지고 뭐 이제 가자 이렇게 가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제 아이들은 그런 대화를 하면서 내가 이런 필요가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학원을 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도 아이랑 얘기를 해보셔라. 그 학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가르쳐 주는지, 분위기가 어떤지, 공부량은 어떻게 늘어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해주시고 내가 학원을 다닐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머니께서 이런 대화 없이 그냥 너 여기 가. 이러면은 아이들이 자기 주도성이 전혀 생기지 않겠죠. 학원 다니면 똑같이 학원을 다니면서도 그런 판단하는 기준들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지금 대치동이라는 사교육의 한복판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초등학생과 또 중학생까지 하루에 적정한 공부 시간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저희가 중학교 이상부터는 공부 시간에 대한 통계를 내본 적이 있거든요. 저희가 중학교 기준으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중학교가 됐을 때 이만큼 시간 정도를 해야 되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점점 이게 그거에 맞춰서 늘려나가면 되잖아요. 그쵸, 조금씩. 그쵸. 네, 네. 중학생이 되면은 상위권 애들 기준으로 하면은 평일 기준으로 학교 끝나고 나서 학원에서 수업 듣는 시간 플러스 숙제 시간까지 했을 때 한 6, 7시간 정도를 해요. 한 5시간, 6시간은 거의 많은 애들이 하고 서너 시간은 진짜 적게 하는 애들. 요게 보통 저희가 봤을 때 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이라던가 방학 때 같이 하루 종일 이제 시간이 있을 때는 상위권 애들 같은 경우 중학생이면 하루에 10시간은 하고요. 네. 많이 하는 애들 한 12시간 중학생들. 물론 저희가 대치동 동네에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이게 좀 기준치가 높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 정도가 공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럼 이걸 기반으로 역산을 해가지고 이제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는 건데 초등학생 1학년부터 6학년 있잖아요. 네. 그럼 본인 학년 곱하기 1 한다고 생각해가지고 학원 네네. 시간 포함해서. 네, 학원 시간 포함해서입니다. 네네. 이렇게 늘려나간다고 생각하면 사실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점진적으로 그러네요. 네네. 늘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꽤나 긴 시간을 공부하는 거에 아이들이 익숙해지게끔 하는 건 되게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한 번에 갑자기 무리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애들이 이제 힘들어서 못하게 되는 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건데 초등학교 때 이런 습관을 잘 안 잡아줬다가 중학교 돼가지고 갑자기 하려고 하는 경우 네, 이런 네. 경우들이거든요. 그럼 그때는 부모님이든 네. 학생이든 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겨도 몸이 안 따라와서 못하는 경우들을 되게 많이 봐요. 네. 근데 반대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공부하는 양이 어느 정도 익숙해진 친구들은 되게 수월하게 하고 하면서도 힘든다는 생각을 잘 안 해요.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공부 시간 이 절대적인 거에 그렇다고 너무 집착하시기보다는 더 중요한 가치는 그 공부에 대한 습관을 만들어 준다는 그냥 그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공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주체성, 주인의식, 그다음에 스스로 계획을 세워보고 그거에 대해 책임감 있게 끝내는 거. 이걸 훨씬 더 중요한 우선순위 가치에 두고 이게 된다고 하면 그게 공부량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너무 크게 민감해 하시지 말고 이게 된다는 전제 하에 아까 말씀드린 기준치를 참고해서 시켜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확실히 공부를 많이 하나요? 그래요. 네. 보통 그래요. 어. 잘할수록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네. 공부 어쨌든 학습 시간과 성적이 비례하는지. 그렇죠. 정비례합니다, 정비례. 그럴 수밖에 네. 없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예외는 항상 있긴 있죠. 근데 대부분의 애들은 내가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애들이랑 그렇게 막 머리나 수준 차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오히려 결국에는 그 들이는 노력, 양 전 여기서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최상위권 애들은 7시간, 8시간씩 하거든요. 네. 근데 서너 시간 하는 애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럼 매일같이 2배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 머리가 더 안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머리가 비슷하다 하더라도 당연히 양 차이가 그만큼 나면은 당연히 성적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들께서 그걸 정말 경계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옆집에 이제 이미 입시 성공한 부모님 그 자녀가 시켰던 그 루트. 그래서 어떻게든 그 아이를 거기 성공한 뭔가 그 사례에 끼워 맞추듯이 공부를 시키시려고 하는 경우들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네. 여기서 부작용이 정말 많이 발생해요. 왜냐면은 저희 서울대 나왔잖아요. 네. 공부 잘했던 친구들이 많을 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고등학교도 공부를 잘했던 이제 자사고를 나왔기 때문에 같이 공부를 그 열심히 했던 잘했던 친구들이 정말 많은데 공부 방법이 다 달라요, 진짜.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루트라는 거는 전혀 없어요. 100명의 학생이 있으면 제가 봤을 때 30가지, 50가지 정도의 루트가 있을 거예요, 아마. 예, 어느 정도의 그래도 모이는 루트들은 있겠지만 예, 정말 다양한 루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트랙을 따라가야만 하고 그 트랙에서 뒤처지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 이런 생각을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모님의 관심이 어떻게 돼야 되냐? 공부 잘하는 다른 그 집 아이에게 향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에게 향해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지? 현재 공부 습관은 어떻지? 과목별로는 어떤 상황이지? 이거를 정말 면밀하게 깊이 있게 들여다본 다음에 과목마다도 상황이 다르거든요. 좋아하는 과목, 싫어하는 과목 다르고 그렇죠? 그쵸. 실력도 다르고 그랬을 때 그 상황에 맞게 과목별로 뭐가 좋은지를 밖에 있는 것들은 선택지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절대 공부에는 정해진 왕도는 없고요. 우리 아이에게 맞는 왕도를 만들어 나가시는 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학원이 초등학교 학원이 있고 중학교 학원이 있고 고등 전문 학원 또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 어떤 특정 초등학교 학원이 대학교 입시까지 책임져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거기 또 그 안에 학원 안에서 선생님도 계속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아이의 공부를 어린 시절부터 대학교 입시까지 끝날 때까지 관여를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은 부모님밖에 없어요. 대치동이도 보면은 종합학원보다는 단과 학원들 위주거든요. 제가 예전에 학생들 멘토링을 했던 적이 있는데 놀랬던 게 뭐냐면 국어 학원에서 일주일에 문제를 한 300개 이상 푸는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네. 얘를 봤을 때는 국어 숙제하는데 그만큼 시간을 쓰면 안 돼요. 근데 국어 학원은 얘 국어 상황밖에 관심이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그 학원의 역할은 얘 국어 성적 만들어 주는 거니까 국어 학원 선생님은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얘는 일주일 주 7일과 하루 24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서
나한테 필요한 거를 분배를 해서 되는데 이거는 그 특정 학원에서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국어 유명한 학원 보내고 수학 유명한 학원 보내고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히 생각해가지고 보냈을 땐 실제 이 아이의 공부는 되게 지속 불가능하게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고 그 관점에서 부모님이 이제 그 안에서 그 컨트롤 해주시는 역할을 잘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할 것 같아요. 흔히들 실수하는 잘못된 공부 습관이 있나요? 아이들에게서 보이는 되게 많이 보이는 잘못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네. 오답에 대한 태도예요. 오답에 대한 태도. 네. 복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당연히 하잖아요. 근데 문제를 틀렸을 때 그 틀린 거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내가 고른 거는 왜 정답이 아니고 이게 왜 정답인지는 봐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선택지들 중에서도 내가 헷갈렸던 것들이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헷갈렸는데 맞는 문장인지 틀린 문장인지 이런 거를 분석을 하면서 명확히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 첫 번째. 네. 그 다음에 시험 보기 전에 그거를 복습을 하면서 다시 내가 헷갈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숙지를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고등학생들 중에서도 공부를 꽤 한다고 하는 친구들 중에서 이걸 제대로 안 한 경우들을 엄청 많이 봤어요. 네. 저희 어머니께 되게 감사한 부분 중에 하나가 시험 보기 전에 오답 한 두세 번씩 보고 들어가는 거. 요거를 그냥 오. 단순한 방법인데 그걸 시켜줬는데 그게 네네. 엄청 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만 잘 잡아도 좋겠다. 저는 어떤 거를 많이 보냐면 아이들이 잘하는 과목에 시간을 더 많이 쓰고 네. 못하는 과목에 시간을 덜 쓰는 거죠. 이게 되게 많이 보는 현상인데 좋아하니까 재밌어하면서 더 많이 시간을 쓰고 못하는 과목은 싫어하게 되니까 시간을 안 쓰고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반대로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잘하는 과목일수록 비중을 최대한 좀 줄이고 못하는 과목에 오히려 시간 여유를 많이 확보해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공부 시간 분배할 때 좀 세우는 거. 요거가 이제 좀 제가 자주 보는 그 아이들이 좀 실수하는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대치동에서 방학을 선행의 좀 골든 타임으로 본다고 하는데 이때 좀 진도를 많이 나가나요? 방학 정말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학기 중에는 생각보다 격차를 따라줬거나 격차를 벌리기 위한 시간이 별로 없어요. 격차를 좁히거나 벌리려면은 다른 친구들이 하는 것보다 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차이를 만들 법한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거죠. 시간 자체를 더 많이 내기가 엄청 쉽지가 않은데 방학은 아침부터 밤까지 시간이 쭉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열심히 하는 아이와 열심히 하지 않는 아이의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뭔가 내가 어떤 과목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방학 때 그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메꿀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더 잘하고 싶다 하면 그때 이제 또 학습량을 쫙 늘려가지고 하면은 그때 뭔가 심화를 더 많이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선행을 나간다든지 현행이 부족한 부분 메꾼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은 아니지만 가장 유의미한 시간이 방학 1년에 2번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방학 시간을 잘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방학 시간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니까 정말 네. 갑자기 눈이 확 뜨이는 기분인데 그러면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해야 그런 엄청난 아웃풋이 나오는 네. 건지. 보통 이제 뭔가 부족한 과목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방학 시즌 한 번 때마다 공략할 과목 하나를 정하는 거예요. 오, 네. 실제 제가 공부할 때 했던 방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실제 국어가 되게 제일 취약한 과목이었었는데 그래서 요번 여름 방학 때는 막말로 국어 하나 조진다.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그거 하나 다른 편서 아니, 맞죠? 다른 과목 공부 안 하는 건 아니죠. 다른 과목도 공부하는데 다른 과목은 이제 적당한 양으로 이제 공부하고 국어만 하루에 진짜 4-5시간씩 그냥 매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당연히 성적 안 오를 수가 없잖아요. 탭스라는 시험이 있었는데 400점 만점에 250점 정도였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이제 12월 달이었는데 당시가 네. 서울대 이렇게 쓰고 하기엔 좀 점수가 모자란 점수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요번 방학 때는 영어 무조건 파야겠다 해가지고 똑같이 탭스 모의고사 하루 그 한 회 풀고 분석하면 한 3-4시간 걸리거든요. 그거 방학 동안 그냥 매일 한 거예요. 근데 매일 하고 나니까 250점이었는데 바로 350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딱 요번 방학 때 내가 공략할 걸 하나를 정해놓고 확실하게 한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다 챙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이것도 부족해 맞아요. 보이고 이것도 잘해야 될 것 같고. 결국엔 다 그죠 이미 잘하는 것도 안 하면은 이제 뭔가 떨어질 네. 것 같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결국엔 다 큰 성취를 얻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과목에서는 차라리 조금 비중 줄이고 좀 내려놓은 다음에 못하는 과목에 시간을 확 써가지고 좀 끌어올리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아예 놓으면 안 됩니다. 국영수는 다 네네. 하긴 해야 되고요, 네, 무조건. 네, 네. 근데 비중을 만약에 3대 3대 3이 아니라 네. 뭐 5대 뭐 3대 2라든지 그런 식으로 절반 이상의 시간을 할애할 그 집중할 과목을 선택하는 거지. 그거를 요것만 하고 다른 건 거의 안 하는 수준으로 하는 거는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학 기간에 이제 그러면 뭐 2주를 공부하든 뭐 4주를 공부하든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그 기간과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네. 부모님께서 끝내야 되는 목표 교재 같은 걸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학원을 보낸다 그러면 학원에 이제 숙제랑 그리고 학교에서 나오는 방학 숙제 이거는 정해진 거고 부모님이 정하신 게 아닌 거죠. 근데 그 시간 외에 추가적으로 시킬 거를 정해 놓으시고 그거를 이제 주 단위 그리고 이제 그러면 하루 분량 뭐 하루에 뭐 2페이지 풀기라든지 그런 2페이지 풀면은 뭔가 한 달 정도 되면 뭐 책이 반 권을 끝낼 수 있겠다. 아니면 한 권을 끝낼 수 있겠다. 이걸 목표를 방학 시작하기 전에 교재와 목표 분량 그리고 그거를 날마다 내지는 뭐 요일마다 한 어느 정도씩 해야 되는지를 정해 주시면은 그것만 잘 실천하게끔 하고 나머지는 뭐 쉬든 놀든 여행을 가든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은 공부를 시키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국영수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그 학원으로 많이 미리 하다 보니까 학교 수업 쉽다 생각하고 제대로 안 듣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애들 중에서 공부 잘하는 애 별로 없습니다, 진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학교 수업을 정말 열심히 듣는 애들이 거의 뭐 8, 90% 이상이에요. 단순히 시험 잘 봐라가 아니라 학교 시험 잘 봐라가 아니라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그 수업을 잘 들으라는 거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미리 했어도 복습이 돼요. 한 번 공부했다고 해서 100%다 마스터하는 친구는 아무도 없거든요. 다 까먹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복습하는 효과가 있고요. 내가 공부하지 않았던 다른 내용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더 풍부하게 알려주시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중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시험을 보잖아요. 네. 학교 선생님은 시험 출제자란 말이에요. 그쵸. 중고등학교 때 학교 수업을 열심히 안 들으면서 출제자가 가르쳐주는 내용을 안 듣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내가 조금이라도 놓치는 게 있을까 봐 하는 마음으로 들어요. 학교 수업을. 공부 잘하는 애 모든 공통점입니다. 내가 하나라도 모르는 걸 선생님이 알려줄까 봐. 내지는 선생님이 강조하는 부분이 뭐지? 라는 그 포인트를 찾으려고 수업을 들어요. 그래서 학교 수업 열심히 들어야 되는데 초등학교 때는 큰 시험을 안 보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수업이 열심히 안 되는 게 버릇이 돼버리면은 네. 중고등학교 수업도 소홀히 하는 그게 습관이 이어져요. 학교 수업을 중요시하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시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학교에서 오늘 배웠던 거에 대한 복습하는 거 이런 것들을 최우선순위로 놓는 거를 부모님께서 네네. 지도해 주실 수는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서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애들한테 인지하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제가 자주 아이들한테 하는 말은 저는 좀 주문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집에서 계획을 세울 때 항상 제가 하는 말이 학교게 가장 중요하잖아. 학교 숙제 먼저 하자. 항상 그걸 우선순위로 했는데 어느 날 딱 계획을 세우는데 아이가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 엄마 학교게 제일 중요하잖아 하면서 1번에 그걸 쓰는 걸 보고 아 이게 역시 반복을 계속했더니 그냥 세뇌를 당한 거죠. 맞아요, 학교 맞아요. 공부가 맞아요. 중요하다고. 맞아요. 한 번 말해서 애들이 학교 공부 중요하구나 이게 입력이 되는 게 아니라 맞아요. 부모님의 언어에 영향을 받잖아요. 아이들이. 네. 그냥 그렇다고 하면은 아이들은 그런 줄 알고 살아요. 매일 했더니 그게 맞아요. 박힌 것 같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인데 방학 되면 이제 학교에서 막 방학 숙제 같은 거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막 꼭 학교에 시키는 공부 관련된 거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 일부러 그런 것들을 되게 열심히 챙기도록 했었대요. 학교에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그냥 인식시켜 주려고 방학 숙제를 일부러 되게 열심히 저희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시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네. 어떤 부모님들은 뭐 요새 방학 숙제 뭐 잘 없다고 하면 뭐 고민 없겠지만은 이거 어차피 당장 공부하는데 별 상관없는데 이거 그냥 대충 뭐 하거나 부모님 대신해 주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은연중에 그러면 아이들은 학교에서 하는 거 그냥 이거는 별 의미 없는 거구나라고 이제 인식될 수 있으니까 뭔가 학교에서 하는 무엇이든지 간에 좀 이렇게 성실하게 참여하는 거에 대한 가치를 좀 알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 국영수 이 공부하는 거 도움이 별로 안 될 것 같은 학교 숙제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막 활동 같은 것들, 그쵸. 뭐 해오기 그런 것들부터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그런데 다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네. 방학 계획을 세울 때 아이 주도로 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부모님이 어느 정도 큰 틀은 정해주시는 게 좋은가요? 제 생각에는 중학생 때부터는 아예 주도적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초등학교 뭐 한 3, 4학년 정도만 되더라도 한 달치 계획 짜는 게 되게 저는 어렵다 생각해요. 아이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달치 계획을 다 같이 짜자 이러면 아이가 너무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냥 부모님께서 큰 틀을 짜주신 다음에 그날 해야 될 것들 있잖아요. 그날 해야 될 걸 정해놓으셨을 거잖아요. 그거를 뭐부터 할까? 이거 아까 하루에 할 거 적어보는 거 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하고 요것만 그냥 같이 해주셔도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계획 세울 때 저도 주의하려고 하는 것 중 하나가 아이가 잊어버리거나 이랬을 때 아 이거잖아 하고 싶은데 항상 한 템포를 참고 그거 아닌가? 이거 뭐 저도 잘 모른다는 듯이 부모는 해야 되는 날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이들이 좀 거부감 없이 아 맞다 하면서 좀 이렇게 편안히 대화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계획 세우실 때 조금 참고를 해보셔도 맞아요. 계획 세우는 것도 너무 숙제시키듯이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막 혼내기도 하잖아요. 안 아니 돼요. 왜 이걸 절대 몰라 안 돼요. 매일 하는데 네. 이러면서 그러면 아이들이 진짜 계획 세우는 거 자체에 맞아요. 너무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기 때문에 계획 세우는 것도 최대한 구슬려서 다독이듯이 해야 됩니다. 예. 맞아요. 잘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이 방학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좀 달성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네. 방학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어쨌든 엄마 마음에는 딱 이때 해야지 있는데 좀 달성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되게 중요한 팁 하나 말씀드리면은 네. 계획을 세울 때는 항상 부모님도 그렇고 아이가 직접 세울 때도 그렇고 의욕이 넘치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근데 못해요. 못해요. 일단 여기서 한 80% 정도만 잡으시고 그리고 또 계획을 세울 때 팁이 뭐냐면은 우리 아이가 3시간은 공부할 수 있고 이거는 확실히 3시간 할 수 있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일주일 내내 꽉 채우시는 게 아니라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뭐 하루나 이틀 정도는 비워두세요. 그냥 반드시 밀립니다. 진짜 왜냐하면 생각보다 어려워서 밀릴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밀리면 그냥 쭉 밀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는 공부 안 하는 날이 아니라 보충하는 날로 잡아두시면 네. 밀렸던 거 끝내고 그럼 다음 주 계획 그대로 가고 이렇게 네. 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할 거를 그냥 애초에 마감하고 노는 거를 습관을 들이면은 당연히 이제 계획적으로 봤을 때도 좀 밀리는 게 훨씬 덜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서울대 쌍둥이 여호원 여호용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주도적으로 정말 많은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해 오셨고 또 현장에서 많은 부모님들과 학생들을 만나다 보니 정말 오늘 풍부한 이야기들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